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오에 겐자부로의 마넨 원년의 풋볼입니다. 1935년 일본의 에이메라는 곳에서 태어난 오에 겐자부로는 1994년 일본의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도쿄대 불문학과에 입학했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일본 유수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죠. 작가로서 오에 겐자부로는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반전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일본의 극우화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마넨 원년의 풋볼은 1967년에 발표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이 소설로 다니자키 주니치로 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죠. 미스와 다카시라는 형제를 중심으로 과거 일본 사회를 지배했던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작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고향의 노인들로부터 들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이 소설은 스웨덴어로 번역되어 당시 스웨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죠. 부드럽게 읽히진 않지만 꽤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미스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나스코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죠. 그리고 미스의 동생인 다카시가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다카시를 추종하는 호시오와 모모코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승기라는 이름의 조선인도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미스는 27살인 남자로서 인생에 대한 기대를 잃고 땅에 파둔 구덩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어린 아들을 장애로 인해 요양소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죠. 게다가 절친한 친구가 알몸으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 나스코 역시 아들의 장애와 이어진 수술 등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지내고 있었죠. 미스의 동생 다카시는 좌파 학생운동의 투신에 활동하다가 전향한 후에 전향한 학생들로 구성된 극단의 일원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카시는 미국에 온 형 미스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극단에서 뛰쳐나와 미국에서 방랑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그의 소식은 끊겼었죠. 그러다 어느 날 다카시가 방랑 생활을 끝내고 귀국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내오고 미스와 나스코 그리고 다카시를 추종하는 호시오와 모모코라는 10대의 남녀 학생들이 공항의 한 호텔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미스는 동생을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데 그가 잠든 사이에 다카시가 도착하고 다카시는 도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자며 고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다카시의 계획은 고향에 있는 가족 소유의 창고 부지와 건물을 팔아 돈을 확보하고 새 삶을 살자는 것이었죠. 사실 미스와 다카시 가족 소유인 그곳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마넨 원년, 즉 1860년에 증조부의 동생이 밀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증조부의 동생은 밀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이끌고 뜻밖에도 자기 집을 습격했지만 증조부가 용맹하게 총으로 이들을 격퇴했던 것이죠. 증조부의 동생은 밀란 실패 후 홀로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 그의 이후 행적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가 전쟁에서 패한 해인 1945년에는 그곳에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간의 폭력이 벌어졌고 미스와 다카시의 형인 S가 사망하기도 했죠. 사실 일본인들이 먼저 조선인 마을을 공격해 약탈을 자행했고 그 보복으로 조선인들이 공격해왔으며 그 와중에 S가 사망했던 겁니다. 미스 등은 다카시의 제안에 따라 고향으로 향하고 고향집에서 어릴 때 그들을 돌봐줬던 가네키 진이라는 여자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들의 고향에는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와 원주민들의 상점들이 대부분 폐업하고 경제적으로 슈퍼마켓에 종속된 처지였습니다. 슈퍼마켓의 주인은 이른바 슈퍼마켓 천왕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청년들에게 출자하여 닭을 대량으로 키우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스 일행이 고향에 오고 나서 얼마 후 그들이 키우던 닭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몰사하면서 상황은 악화됩니다. 다카시는 마을 청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충동질하고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슈퍼마켓 천왕과 교섭을 하겠다고 하죠. 알고 보니 슈퍼마켓 천왕이라는 자는 조선인이었고 다카시는 조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었죠.
슈퍼마켓 천왕은 닭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할 뿐이었고, 다카시는 그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이용해 풋볼팀을 구성해 무리지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미스는 다카시가 만엔 원년의 봉기 때 그들의 증조부 동생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카시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카시의 추종자인 호시오와 모모코는 물론이고 아내 나스코마저 다카시에게 빠져들지만 미스는 그들을 거부하고 별채에 혼자 틀어박히죠. 그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때마침 온 큰 눈으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별채에서 홀로 지내며 마을과 거리를 둡니다. 얼마 후 다카시 풋볼팀은 사고로 계곡물에 빠져 떠내려갈 뻔한 아이를 구한 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한편 미스는 동생이 자기와 상의도 없이 건물 부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불쾌해하며 자신이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다카시의 풋볼팀은 노골적으로 미스에게 적개심을 보이고 있었고 그럴수록 미스는 더욱 별채에 틀어박힐 뿐이었죠. 그는 다카시와 그의 풋볼팀이 자기가 쓰고 있는 별채를 습격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새해가 되고 미스는 마을에 내려갔다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폭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죠. 미스는 자기 걱정을 다카시와 이야기하지만 다카시는 대수롭지 않게 하고 논쟁을 벌이고 아내 나스코는 다카시의 편을 듭니다. 얼마 후 다카시는 드디어 행동을 벌이고 풋볼팀과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조선인의 슈퍼마켓을 습격해 약탈을 벌이죠. 미스는 사람들이 조선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 일로 또다시 다카시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카시가 100년 전 만엔 원년의 봉기를 흉내내며 흥분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며 그를 비난합니다. 어느 날 밤에 다카시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호시오가 미스를 찾아오는데 그는 다카시가 형수이자 미스의 아내인 나스코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 다음날 다카시는 뻔뻔하게도 미스에게 나타나 자신이 나스코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멀어진 부부 사이였지만 미스는 동생에게 냉소를 보내죠.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카시가 마을 여자 중 하나를 성폭행하려다 그만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을 목격한 풋볼팀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다카시는 그들이 다음날 분명히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여기고 미스가 있는 별채로가 총을 들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다카시는 미스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잘못을 고백하는데 자살한 백치 여동생과 근친상간을 저질러 여동생이 임신했고 여동생이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것이었죠. 그제서야 여동생의 자살 원인을 알게 된 미스는 충격을 받는데 다카시는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조선인 슈퍼마켓 주인인 백승기가 나타나 자신에게 팔린 미스 집안의 건물을 헐죠. 거기서 미스는 자신이 쓰던 별채에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증조부의 동생이 봉기 실패 후 평생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스는 자신도 거기에 은둔하여 살 결심을 하는데 다카시의 아이를 가진 아내 나스코가 나타나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죠. 미스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하실에서 나와 아프리카에 가 돈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 전반에 들이오고 있는 만엔 원년의 짙은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에 나타나는 만엔 원년의 만엔은 일본 화폐의 이름이 아니라 1860년을 기년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입니다. 그러므로 만엔 원년이란 1860년을 의미하는데 이 소설에서 만엔 원년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인 미스와 다카시의 증조부의 동생이 그 해에 농민들을 규합해 봉기를 일으킨 해가 그때였기 때문이죠. 증조부의 동생은 봉기를 일으켰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고향을 떠나 그 뒤로 소식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1945년에 미스와 다카시의 둘째 형 S가 조선인들에 의해 맞아 죽은 일이죠. S를 포함한 일본인들은 근처 조선인 마을에 집단으로 쳐들어가 약탈을 했고 그 보복으로 조선인들이 공격해와 죽고 만 겁니다. 이 두 사건의 영향으로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에 다카시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카시는 그 사건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풋볼팀을 결성하죠. 그는 만엔 원년의 봉기 때 청년단이 수행한 역할을 해설을 통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켜 골짜기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계승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미스가 생각한 다카시가 풋볼팀을 구성한 이유였고 이 소설의 제목이 만엔 원년의 풋볼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카시가 이 풋볼팀을 이용해 한 행동은 조선인이 운영한다는 슈퍼마켓을 터는 일이었죠.
마넨 원년의 봉기, 1945년의 사건, 그리고 다카시의 풋볼팀 사건에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집단의 폭력성입니다. 무려 100년이라는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고 유구하게 유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구나 그 집단의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평범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슈퍼마켓을 터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마을 주민이었고, 나중에 그들은 슈퍼마켓 천왕이라 불리는 주인 백승기가 나타나자 자기들이 탈취한 물품들을 슬그머니 돌려놓기도 하죠. 만일 원년의 봉기 때 대나무를 깎아 죽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1945년에 서로의 마을을 습격한 조선인들과 일본인들 역시 평범한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쉽게 달아올라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카시가 전쟁에 나갔던 자기 맏형의 일기를 보고 미스에게 한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일상인의 감각으로 살면서도 유능한 악의 집행자였던 육진 한 사람을 발견한 거야. 형, 내가 맏형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건 나 자신이 쓴 일기일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많은 원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특정한 상황에 놓여 집단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미스와 다카시의 결정적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와 다카시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격이 서로 다른데 미스의 경우 상당히 내성적이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 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력을 잃은 그의 한쪽 눈을 내면의 깊숙한 곳을 향하게 했다는 표현이나 번역 작업에 몰두하는 작업 스타일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죠. 반면에 다카시는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갖는데 좌파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일이나 극단을 따라 연극을 한 일이 그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호시오나 모모코 같은 추종자를 둔 것이나 너무나 쉽게 마을 청년들을 규합해 풋볼팀을 구성하는 모습 등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리더십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미스와 다카시의 결정적인 차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시는 과거에 자기 여동생과 근친 상간을 했었고 그녀의 자살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형수 나스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죠. 다카시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를 징벌하고자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미스와 대화를 하고 나서 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데 그는 아마도 스스로를 용납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죠. 다카시는 형인 미스에 비해 삶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있어 보였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비참하게 삶을 버린 겁니다. 반면에 미스의 경우 어린아들의 장애와 그로 인한 부부 간 불화, 절친한 친구의 자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죠. 현재 나는 진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다. 나의 내부에도 외부에도 회복의 계기는 없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연이어 충격적 사건을 접한 때문인지 미스는 고향에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혼자 별채에서 생활하죠.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보여준 변화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평생을 보낼 작정이었지만 아내 나스코의 제안에 따라 거기서 나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미스가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다카시와 상황을 받아들인 미스의 차이가 그들의 삶을 다르게 만든 것이고 마침내 미스가 자신의 삶을 기대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 일을 맡고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잠시 스친다. 적어도 그곳에서 풀의 집을 짓는 일은 쉬울 것이다. 라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코의 제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스코는 지하실의 은둔하며 여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미스에게 나타나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 나스코의 이 제안은 뻔뻔하다는 느낌을 주기까지 하는데 그녀는 남편을 배신하고 시동생과 관계하여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미스는 아내 나스코와 동생 다카시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나서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도 없고 지속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죠. 미스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를 생각하면 나스코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스의 답변은 예스였고
그는 자신에게 내민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잡아 지하실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마치 미스는 자기를 바깥 세상으로 끌어줄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기다리던 중 나스코가 다시 시작하기를 제안했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스코의 제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사회적 통념으로 해석하면 그녀는 남도 아닌 시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뻔뻔스럽게도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보이죠. 하지만 나스코의 제안을 미스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그 제안은 미스에게 있어서 자기 징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원의 손길이나 다름없습니다. 미스는 이미 지나간 모든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고 나스코가 이를 제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룬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셈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원년의 풋볼 줍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